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양강 후보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이다. 경제 대통령을 강조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는 자신이다.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그나물의 그밥, 그밥의 그나물. 문정부와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해봤자 결국 민주당 후보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하겠다, 정권 심판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부인들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눈치 보면서 등판 시점을 조율하는 것 같은데 호남은 찾은 김혜경, 목사 만난 김건희, 본격 선거운동을 위한 시동을 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있어도 없는 듯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유세 차량 외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작동하기 위한 자체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기사와 지역위원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결국 국민의당은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수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거리 유세, 게릴라 유세, 필승 유세, 각양각색이었던 선거운동의 현장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G5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의 촛불 시민의 열망을 대신했습니다. 기필코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한 정치 교체를 지금도 원내의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보들 중에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모습 함께 했습니다. 저러한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들에게는 광고 대결도 막을 올렸습니다. 후보들의 첫 TV 광고가 공개가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윤석열은 국민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국민이 계셨기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으로 오만한 정권과 기득권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낮은 자세로 따르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2번 윤석열.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TV 광고 지금 함께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셀프 디스했습니다. 자기가 아마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좀 다시 포섭하고 싶은 마음에서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호기심을 끄는 데는 상당히 성공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위험하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 위험하기도 하다. 정말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나온 저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을까? 저거보다 훨씬 더 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장면들과 관련해서 아마 인터넷 공간에서 네. 또 여러 가지 패러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여하튼 보통의 광고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후보 광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국민이 키워줬다, 뭐 이렇게 본인의 의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키워서 나온 거니까 책임져 달라 뭐 이런 얘기로 느껴지는데 문제는 사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나온 얘기들을 보면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수 있나? 특히나 이제 본부장이라 그래가지고 본인 부인 장모의 어떤 혐의들, 의혹들 뭐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공정과 상식에 준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저 광고 속에서 들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대하거나 뭐 지지를 지금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거리 유세전도 펼쳐졌습니다. 특히 거리 곳곳을 누빌 때마다 이제 함께 울려 퍼지는 그 유세곡도 선거전을 더 뜨겁게 달구는 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은 진짜 백이 언제 어디든 문제 생기면 척척 알아서 해결하는 기호 1번 이재명은 진짜 백이 윤석열 나타났다 2번 지금 바로 윤석열 찐찐찐찐 윤석열 완전 찐이야 진하게 찍어주세요 호상상주 신상정의 주 정의당의 주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대한민국에 바람이 분다 깨끗한 안철수 바람 차차차차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힘내라 힘을 내라 힘 기호 4번 안철수 자, 이렇게 광고 그리고 또 유세곡 이렇게 맞붙었던 두 후보인데요. 경부선에서도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 먼저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으로 갔습니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충청이 어떤 곳입니까? 나라의 중심이고 어려울 때 늘 중심을 바로 잡은 곳 아닙니까?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 민주당 정권 5년으로 이 망가진 대한민국,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히 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단디히 하겠습니다. 3월 9일은 여러분과 저와 국민의힘이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고 부산을 바꾸는 위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와버려. 연습한 겁니까? 단디하겠습니다. 뭐 어퍼컷 날리는 거 이런 거. 아니 구체적인 연습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조금 이렇게 아주 에너지 넘치게 좀 하자 이런 예.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무대를 보시고 분위기상 즉흥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흥이 있습니다. 올라왔군요. 아니 보시면 예전까지는 환영받는 어떤 손님의 입장이었다면 네. 이 유세를 거치고 또 선대위에서 국민의힘과 많이 호흡하면서 드디어 식구가 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었을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또 우리 식구들 많이 모이고 첫 출정식인데 네. 그냥 대장으로서 좀 에너지 넘치게 세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치열업을 계속 해드렸고요. 네. 아마 그 현장에서 평상시 이 숨겨져 있던 끼와 모습이 그냥 발산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님 그리고 출정식 사회 보셨잖아요. 어제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날씨도 많이 어제 추웠을 텐데. 엄청 춥고 네. 또 이렇게 눈발이 날렸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추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전부 다 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고 아까 이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그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에너지 넘치게 뭐 파이팅이라든가 네, 네, 네. AI를 통해서 그리고 좋아 빠르게 가 이런 거의 유행어 비슷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시고 또 이게 정치인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연설에서의 태도, 네. 또 어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가 늘 얘기한 것이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대중 연설을 할 때도 어제 뭐 전진합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어퍼컷 세레머니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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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면서 이제 그게 밈화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이게 스스로 몸에서 이렇게 배어 나오는 이게 정치인의 이제 엔진이 좀 가동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사석에서는 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되게 호방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특히 대구 단디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단디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경상도 사투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동대구에서 홍준표 의원과 함께 또 합동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소외됐던 TK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TK 신공항입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그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돼요. 그것도 해주시겠죠? 물론입니다. 공항 특구를 만들어서 두바이식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해주시겠죠? 이미 경선 때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꼭 80% 이상 지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윤석열 후보님과 홍준표 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포옹하면서 형님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제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선 후보가 형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좀 드물게 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게 공약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런 좀 선대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형님 하면서 TK 신공항을 유치해 주겠다. 또는 뭐 공항 특구, 첨단 산업 유치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50조 지원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공약이란 다 그런 거 아니냐 낙선하면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께 너무 환심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좀 또 후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으로서 좀 좋은 모습도 보여주는 게 좋지만 국가 운영 능력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 저런 모습들을 빨리 습득했다 할지라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광일 교수님. 예. 대구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예. 지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한테 80% 지지받게 지금 TK 지역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않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많게 나오는 거는 30대 초반, 20대 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과거와 같이 지금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상당한 어떤 뭐 지지는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대구 경북 유권자분들의 가장 이제 원하시는 거는 정권 교체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홍준표 전 후보와의 어떤 원팀 저런 장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거든요. 네.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게 거의 결렬
분열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TK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80% 할 수 있을지 자 우리 개표 방송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과거 네. 이제 대선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 계열의 그 후보들이 대개 대구에서 80%를 했습니다. 뭐 80 내지는 80% 안팎 정도 한 2% 플러스 마이너스 뭐 요 정도를 했는데 이게 근데 연동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받는 그 득표율이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면 이쪽도 응집력이 강해져요. 근데 지금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광주 전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받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받는 거.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론조사가. 근데 이게 만약 어느 한쪽에서 응집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80% 이상의 무슨 지지율 같은 걸 받는 것처럼 여론조사가 나오면 반대 진영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찰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홍준표 의원과 대구에서 합동 유세를 했고 내일은 또 유승민 전 의원과 서울에서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원팀이 되는 거겠죠. 한번 지켜보겠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서울을 출발해서 경부선 하행선을 타고 거점 유세를 벌이는 동안에 바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 곳곳에 골목길을 돌면서 자 홍보 작전을 펼쳤는데 영상 좀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트럭을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라보라고 해서 일단 뭐 약간 경차 같은 느낌의 트럭인데 이걸 타고 골목 곳곳을 누비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 차가 단종됐기 때문에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구석구석 누비면서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기동력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도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 차 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유세차 크기의 뭐 한 5분의 1 정도나 되려나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세차는 가서 확성장치 설치하고 그러면 우선 큰 길밖에 못 가고요. 그런데 이제 저거는 작은 길을 다닐 수 있는 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거는 또 과거에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차종이었거든요. 아마 이런 상징성에 착안을 해서 이제 저걸로 유세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러려면 이제 본인이 사실은 큰 차는 큰 길만 다니면 되는데 저건 작은 길까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도 많고 또 골목도 좁고 막 그래서 아마 큰 차로는 방방곡곡 돌아다니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저 차는 좀 적합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큰 길에서는 아무래도 저 차를 이렇게 갖다가 이제 세워놓게 되면 교통 흐름도 방해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허은하 수석과 밤중에 그 문자를 했는데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주 밤중까지 그냥 계속 그 골목 유세를 하다 보니까 따라다니기가 상당히 좀 힘겨운 모습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아니, 게다가 그 윤석열 후보가 가지 못하는 곳을 당대표로서 먼저 가서 곳곳을 누비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기 힘든 곳을 주로 목적지로 정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오늘도 알겠습니다. 계속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상황 좀 지켜봤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경부선 하행선을 따라 유세를 펼치는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상행선 작전을 펼쳤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막골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장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물에 와 이리 인기가 좋아? 무심하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뭘 많이 이겨야지. 이게 바로 정치가 할 일 아닙니까? 제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팀이 오늘 대한민국의 교통과 다짐을 할 예정입니다. 더 열심히 뛰라고 이렇게 운동화 선물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 후보도 열심히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유세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충청도에 가서 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이긴 한데요. 흉악한 사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사드 추가 배치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추가 배치 지역으로 뭐 여기저기를 거론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는 사드가 왜 여기로 오느냐. 그런데 그 거론된 지역 중에 하나가 충청도고 그에 대해서 또 일부 반발도 있었죠. 아마 그걸 겨냥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맞춤형으로 공세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종합해서 어차피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이니까요. 뭐 사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사일 날라오는 걸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보일러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실질적으로 부산이 또 민주화의 성지고 민주당의 또 정치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호남과 함께 그런 측면에서 부산을 강조한 것 같고 또한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적폐 수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안타깝게 어떤 서거했던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얘기는 경제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위기에 어떤 경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또 부산을 또 찾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격전지 대구였습니다.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함께 유세했다면 어제 또 이재명 후보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역시 대구에서 첫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대구가 아마 중요한 어제 첫 격전지였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대구에서 시작해서 일단 TK 지역을 쭉 훑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는 경부선, 하행선,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상행선. 그래서 대구에서 똑같은 일정을 치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제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긴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구에서 일정을 함께 소화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를 터뜨리고 방역에 비협조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법무부 장관께서 빨리 압수수색해라. 그럴 때도 신천지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재명은 정치 생명을 걸고 교주 이만희 그 아방궁까지 제가 직접 가서 검사를 강제했습니다. 제가 손바닥을 펴니까 여러분 왕자 보이죠? 알면 알수록 찍을 수밖에 없는 후보 누굽니까? 또 한 사람 알면 알수록 도저히 찍을 수 없는 후보, 그런 부패 후보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방역 활동을 방해했던 그런 공직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 신천지 성도는 무섭고 우리 대구 시민 경북 동민의 생명은 보살피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까? 자, 대구에서 특히 신천지 공세를 펼친 이유는 있겠죠. 코로나19 초기에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받았던 걸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거 했던 말을 생각하면 김현주 대변인님 네거티브 하지 말자. 본인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 자리에서 바로 신천지 얘기하면서 일종의 네거티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신천지 관련해서는 그 토론에서 후보가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중대본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논의의 바탕을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미리 홍보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했던 바 있고 그리고 유례 없이 사실 이 집권 여당에서 아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전혀 왕자가 보이진 않지만 뭐 말로 이제 그렇게 네, 하시는 네, 걸로 네. 봐서는 그 무속 연관된 네거티브를 지금 자꾸 활용하시는 것 같고 상당히 그 연설 어조에서도 사감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는데 사실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무속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은 저는 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그 모 위원장을 맡았던 선대본부에서 네. 남모 씨라는 분이 소위 얘기해서 오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무슨 장희빈 이런 사극에서 보고 그런 장면 처음 봤는데 그런 거 SNS에 올리고 하는 거 물론 해촉됐다라는 말로 설명하기는 했습니다만 무척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무속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복지부가 당시에 강제 수사는 좀 미뤄달라고 해서 그랬던 거다. 뭐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 법사의 조언을 듣고 특정 종교 때문에 예. 그 방역 협조를 거부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속적으로 거짓말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근거를 좀 드실 건 혹시 있으실까요? 뭐 법무부 장관 할 때 다른 뭐 조사를 해보셨다든지. 그 당시는 지금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예. 검찰총장하고 시비를 벌린다라고 할 정도로 무슨 여유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계속해서 신천지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네거티브일까요? 무속이 네거티브냐? 그러니까 무속이 무속으로만 남으면 네거티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속이 자꾸 의사결정 체제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금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굉장히 공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조선일보의 얘기가 맞는지, 뭐 세계일보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 최초 보도는 세계일보였어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할 길은 지금 없는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만약 했다 그러면 이것이 무속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이건 엄청나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의 어떤 피해가 더 작아질 수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뭐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직접적으로 검찰에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한 결정은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맞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왜 신천지 무속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최근에 이제 신천지와 관련해서 전 간부가 일종의 이제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실상 뭐 윤석열 총장을 돕기 위해서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많게는 수만 명의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보도와 진술, 뭐 이런 양심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무속과 신천지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꺼낸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진술과 이런 보도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지. 확인이 됐는지는 일단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일단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신천지 전 간부 얘기들도 뭐 양심 선언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할 길은 없는데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 측근이었던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갑자기 당원 수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의혹은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런 특정 종교 집단이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 뭐 이것만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2020년 이게 2월 28일과 3월 그때 상황이에요. 근데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뭐 이거를 지시한 시점은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지시 내용이 이겁니다.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즉각 강제 수사입니다. 근데 바로 그날 대검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닙니까? 대검에서 세종시에 보내서 관계자를 보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다 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보다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신문에 난 걸 보면 방역에 필요한 신천지 관련 명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는 다시 또 신천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때는 이제 그 강제 수사에 들어가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자 뭐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했다 하는 거는 시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적어도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할 그날 같은 날 벌어진 일에는 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바로 당일날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의뢰하지 않겠다. 왜? 방역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압수수색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압수수색에 대한 뉴스를 접한 그 신천지의 신도들이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그때 상당히 많았던 왜냐하면 것으로 그때 기억합니다. 그런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대구에서 신천지를 강제 수사하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분위기는 강제 수사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본인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도 그랬고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러한 내용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외에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적절치 않은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이 앞서 김현주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던 오살과 관련해서 눈뜨고 보기에도 끔찍한 주술과 저주의식을 행했다. 이재명 후보 떠넘기기 그만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대구 유세 현장에서는 자신이 이만희의 아방궁까지 직접 가서 검사를 강제했다라고 강조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고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합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자들로서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 입장과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교회가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대변인님, 저때 당시 목소리와 어제 목소리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뭐 결이 다른 말씀을 짧은 기간 안에 하시는 것은 익히 들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별반 놀랍지는 않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방역에 그때는 굉장히 그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신도수가 어마어마한 분들이 전국 각지에 숨게 되면 오히려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그러니까 백래시 그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업적으로 다시 이렇게 치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그때 흐름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제일 이 정부 당국에서 원했던 게 뭐냐면 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단을 달라고 할 때 이런 어떤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사실 신천지 신도들이 제일 많이 감염이 됐었어요, 확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해자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지도부에서
명단을 준다 그러면 그걸 갖고서 이제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들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명단을 실질적으로 이제 제출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누락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그러니까 24일 날 저런 말이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충실한 어떤 명단이 안 들어오니까 3월 2일 날 바로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사가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내고 이제 그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로 이제 돌아가면 그 흐름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명단을 먼저 제출하라는 것이고, 그게 제출이 충실히 안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무속 공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무속 공세인데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판,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이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8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에서 진행된 이 엽기구판의 총감독은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건진 전 사무총장님 어디 계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건진 법사였습니다. 불교보다는 무속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상당한 액수의 등값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잔인한 구판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등을 달고 무엇을 기원했습니까? 그때부터 반역의 뜻을 품고 검찰 왕국을 세울 꿈을 꾼 것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면 보시죠. 송영길 대표가 임명장 수여한 서모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그러니까 저게 건진법사라고 김의겸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모 씨, 앞서 오살이라고 했던 그 서모 씨가 맞습니까? 오살 관련돼서 다른 사람이죠. 오살은 남모 씨고 서모 씨는 1월 4일에 송영길 대표가 다리에 불편하셨을 때 나오셔서 임명장 수여한 분입니다. 그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단체에서 주관한 행사다. 주관사가 다르다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고, 때문에 김의겸 의원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제 어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선거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저런 이슈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고요.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치고 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유세나 유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나 배우자 되시는 분에 대한 공격으로 끝나면 좋은데 바로 오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도 지금 주술이나 이 무속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 배우자분에 대해서도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로 한동안 몇 달에 걸쳐서 공격을 했는데, 사실 김혜경 씨 지금 나온 문제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도 없고 남은 20일 동안 듣고자 하는 정책이나 비전 방향이 아닌 저런 방식의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과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뭐 당연히 국정 운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자꾸 많다 보니까 언론에 집중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뭐 살아있는 소가죽을 베껴서 이런 무속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그렇게 쉽게 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건진 법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어떤 네트워크 본부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사람들을 소개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윤석열 후보와 가깝다 이런 의식을 갖게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무속 논란이 윤석열 후보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손에 왕자를 새기면서 3번이나 TV 토론에 나왔기 때문에, 또한 TV 토론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잘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도 TV 토론이 하나가 무산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 또한 TV 토론도 날짜를 계속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날짜로 지금 바꿔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어떤 무속인에게 물어봐서 손 없는 날로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까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무속 논란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지만 또 윤석열 후보가 자초한 측면도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무속 논란 저희 만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잡는 김의겸입니다. 기자 출신인 제가 엄청난 걸 찾았습니다. 소가죽 구판에 윤석열, 김건희 등을 발견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윤석열 잡는 추미애입니다. 손바닥에 왕자 보이죠? 제 말을 거역하고 건진법사 말은 듣고 무속과 미신에 갇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대선 전국이 불리하니까 말도 안 되는 무속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자, 무속 논란 짚어봤습니다. 물론 저 당시 행사 때는 또 대통령과 이시종 당시 충북지사의 이 등도 이름도 있었던 점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김의겸 의원이 안 그래도 어제 오전에 이제 오후에 브리핑을 하신다 그러길래 또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서 예전보다 기대감이 상당히 적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검찰총장이 될 것이냐를 뭐 이를테면 무속인이 수십 년 전에 김건희 씨와 이를테면 뭐 상담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전번에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시리즈의 일환으로 보이고 김의겸 의원께서도 본인이 이야기하시면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밖에는 못 하시거든요. 확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하시고 앞으로 이런 논란은 더 이상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했던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조금 의아했던 점은 후보들의 모습은 보이는데 후보 옆자리에 배우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말들이 많았고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만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후보 배우자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불법 갑질 이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후보와 부산까지 같이 갔지만 결국 등판을 못하고 광주로 이동해서도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좋아 빠르게가 단비하겠습니다. 히딩크 어퍼컷을 쏘아 올리다가도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부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머리만 아프다. 있지만 없는 안 보이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렇다고 버젓이 있는데 꽁꽁 감출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러다 당선자 소감 말할 때도 못 나오는 게 아닌가. 배우자 리스크 참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아픕니다. 어쨌든 최근 배우자 둘러싼 논란 앞에 이 배우자들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사과하는 모습도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김혜경 씨, 김건희 씨 두 사람이 사과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자, 저런 모습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모습들은 부부가 함께 유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후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부인이 대신 가서 유세를 하는 모습이 저희한테는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지난 대선 때 모습, 부부들
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어서 가세요. 얼굴 낙동거리야. 제가 문재인 안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재인 안 사람입니다. 네, 오늘 놀러 오셨습니까?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들하고 홍준표가 같이 해야 됩니다. 홍준표 아니면 딱 잡아서 할 사람 없습니다. 홍준표 2번에 딱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랬던 모습이 우리에겐 익숙한 모습인데 이승훈 변호사는 이번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 참 안타까워요. 김건희 배우자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는 배우자들이 어떤 또 소통하는 맛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공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부인들은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목욕탕에 가서도 사람들과 소통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은 참 안타깝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 방송에 나오기 이 사회에 나오기 어려운 지금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소통한 게 맞다. 그래서 좀 뭐 봉사활동이 됐든 공개든 비공개가 됐든 기자들과도 소통하면서 좀 진심될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그나마 그 진정성을 믿고 다시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혜경 씨, 김건희 씨 서로 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먼저 그렇습니다.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약간 묻힐 수도 있는 거라서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죠.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더 주목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 그렇겠죠. 주목은 유권자들의 주목이 아니고 기자들의 주목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딱 나오면 우선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한테 뭐 안 알리고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가서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누가 두 번째로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상당히 눈치 싸움. 핵일 네.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래 배우자들의 몫은 뭐냐면 후보들이 못 갖춘 부분,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이런 거를 좀 메꿔주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셸 오바마라든가 뭐 질 바이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 과거를 봐도 다른 영부인이라든가 뭐 후보 부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번 참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후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부담이 간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보기 안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혜경 씨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등판하게 될지 민주당에서도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혜경 씨 유세 합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유세에 합류하지는 않고요. 그동안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남편 선거도 좀 도와야 되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지인들에게 전화 좀 드리고 또 비공개 일정들을 슬슬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자, 고민하고 의논 중에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사과 기자회견한 이후에 지금처럼 좀처럼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김장한 목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들려요. 사진도 찍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께서 그 권유를 하셔가지고요. 네. 첫 번째 만남은 아니고요. 권유해서 윤 후보가 권유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서너 차례 5번 정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는 생물인 게 어느 타이밍에 나가야 되느냐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상대 후보의 배우자도 지금 또 변화가 아주 난측한 상황이고. 그런데 일단
그 희망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무속 신앙, 무속 쪽 주술 이런 네. 거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게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이 뭐 비난도 받지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도 할 수도 있고 또 정책이나 비전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배우자분들은 일단 부정적인 프레임에 걸려버리면 그것을 이렇게 소통하거나 국민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신 상황이어서 후보님께서 권하셨고 그래서 인생의 멘토가 되실 수 있는 어른이시기도 하셔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를 만났다는 부분에서 일단 무속 논란을 뭔가 좀 이렇게 끊겠다는 의도도 있는 겁니까 여기?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계속 천주교 쪽에 우리 후보님도 시간만 되시면 가시고요. 그래서 좀 믿을 만한 또 존경스러운 분으로 해가지고 한번 뵙고 주기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의 행보도 그렇고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그렇고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사적인 영역으로 진행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과거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에는 무당, 도사 이러한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확인해 보시죠.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은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시끄럽고 그런 데 싫어하거든.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자, 김관욱 교수님. 일단 뭐 무당은 싫어하고 도사랑 대화하는 거는 괜찮다 하고 뭐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언제쯤 김건희 씨는 등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날짜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등판을 해서 이제 윤 후보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많은 기자들이 관심 갖는 영역이 사실 이런 무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후보의 어떤 행보를 가리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등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녹취에서 보면은 시간이 남으면 도사를 만나겠다. 굉장히 이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타격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들을 만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어떤 뭐 심리적인 것을 이렇게 좀 개선시키고 좀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받았을 많은 국민들의 어떤 상처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 본인의 어떤 상처를 다 어루만지는 것이 순서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혜경, 김건희 씨 언제쯤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는 이승훈 변호사님 뭐 다른 이유로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과거 며칠 전에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좀 울먹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배우자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아픈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유세차 사고도 있어서 좀 안철수 후보에게 삼중고가 닥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차 사고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배우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심상정 후보의 남편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TV에도 나와가지고 요리도 좀 했는데 제 별명이 그때부터 갈치조림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전북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야심차게 만든 게임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명 이재명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제 처음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리고 어떤 게임입니까? 이재명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마 게임이 4개 정도 있는데요. 뭐 공약잼, 참여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아마 상대당 후보 진영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면서 게임의 이름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을 좀 비방하는 그런 제목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좀 당황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게임의 랭킹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민주당이 만든 이재명 후보 게임인데 여기에 사라진 초밥 10인분, 나다 작은 엄마, 아주 작은 엄마, 법카 쓰고 싶다, 해경궁 스시야, 박인복 형수 이러한 아이디들이 게임 랭킹 순위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아마 뭔가를 풍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저기서 게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원흥 광복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 들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것처럼 그동안에 버텼던 김원흥 광복 회장이 조금 전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전해 왔습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있을까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 지금까지는 아주 완강한 입장을 보였고 네. 그래서 이제 18일 날 총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총회 안건이 회장 사인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총회 안건에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걸어서 뭐 총회를 무산시키려고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그 김원흥 광복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법인카드나 아니면 유용한 공금 이 사용처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18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거기서 아마도 본인 판단으로 그 해임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볼 줄 몰랐고 관리 감독 잘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본인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자금을 만들어서 김원흥 회장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그 폭로를 한 그 내부자가 있잖아요. 그 내부자의 잘못으로 김원흥 회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은 저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입장에 아직도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국민 기만인 게요. 국회 사무처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네, 보훈처에서 같이 했습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그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양쪽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명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그냥 민망해서 소위 말한 도망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 뭐 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TV조선에 의해서 자기가 무너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가네요. 자, 저희가 첫 보도로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김원흥 회장도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선거 얘기로 다시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거운동원 2명이 유세 차량에서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효지 대변인님, 이 사고 어떤 사고였습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이 45인승 유세 버스를 총 18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세 버스 외벽에다가 전광판을 통해서 LED를 이제 장착을 해서 거기에다 여러 홍보물들을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LED를 장착하려다 보면은 이제 전원이 필요하니까 차에다 발전기를 달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발전기를 가동시킬 동안에는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어제 또 무척 추웠기 때문에 추웠으니까. 문을 닫아놓은 상황에서 아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천안에서는 희생자가 2분이 나왔고요. 또 원주에서도 기사분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저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승훈 변호사님 차량에 전복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유세차라는 게 생각보다 큰데 좁은 길들을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한 21일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유세차 모시는 분들 건강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유세차가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개조하는 거죠. 개조해서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거를 놓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다니는 길로 다녔을 때 이 높이를 평상시와 이게 달라져요.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평상시 다르게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장치들을 하니까 무게가 문제가 아니고 차량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도 작은 차 타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두 분이 사실상 이제 이 사망을 하시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2명이 이렇게 작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일이고 서로를 위로를 해줘야 되는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정책본부에 계시는 고려대 교수 한 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아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지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박상만 입어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하면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죠. 저 짝은 서서히 침몰하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일만 남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이 정책총괄본부 소속 현직 교수죠. 이분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남의 어떤 불행, 어려운 장면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우리 선거 풍토에서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그건 대단히 부적절해. 그렇죠.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유세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겁니다. 안 후보는 지금 단일화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안 후보에게는 단일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공격을 하자는데 왜 안 하나? 해야죠, 당연히. 뭘 해도 될 것 말도 이제 조금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치는 큰데 겁은 많아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철수하실 거예요? 아니요, 안 철수하지. 내가 철수했는데. 아니요, 저는 안 철수합니다. 안 철수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바꿔야죠. 제가 바꿔야죠. 이영 의원님 현장 다니면서 저런 얘기 들으면 좀 힘이 좀 빠질 것 같긴 합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특히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단일화하라고 하지만 그게 1대1의 단일화라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후보 쪽으로 힘을 합쳐라라는 뉘앙스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특히 대구에서. 네, 그래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후문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비난만 받게 되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제안을 해야겠다라는 취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윤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안 후보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서로 신뢰감이 있다면 10분 안에라도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러브콜을 먼저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화답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긍정적인데 환영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방식은 아쉽다. 예, 라고 얘기를 드린 게 신뢰감이 있으면 10분 만에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여의도 정치권에서 했던 이해관계를 떠난 다른 방법의 어떤 대승적 통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거든요. 근데 1대1 방식으로 하자라는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무게가 좀 커지긴 했는데 전 어떤 식으로든지 두 분이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일화는 될 것이다라고. 단일화라는 표현보다는 범야권 통합을 하는 것이 국민의 정권 교체를 희망하시는 그 열망에 그래도 정치권이 부응하는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될지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께서 처음에 정치판에 등장할 때부터 얘기했던 새로운 정치, 어떤 사람과 정치적 가치와 노선 또 정책을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면에서 대의 명분에서 같이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에 구걸하고 있다라는 다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모욕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발로 차고 아주 그냥 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구걸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모든 새로운 정치와 자존심을 다 버리는 굴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저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마음을 완주하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실상.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그러면 어떤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어떤 가치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은 별로 생각을 않고 단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에 있어서 좀 밀리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또 철수할 거냐. 근데 저번에 보궐선거 때도 단일화했고 또 이번에도 단일화했고 그럼 곧 있으면 지방선거 때 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하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자신의 모습을 좀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안철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까지 오늘 다뤄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